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박사임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언제일까요? 주말을 앞둔 오늘 같은 금요일도 있겠지만요. 뭐니 해도 역시 월급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부터 많은 기업들이 25일을 월급날로 채택해오고 있는데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18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설립된 일본 기업인 대한천일은행의 관행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25일을 월급 날짜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월급날이 25일인 경우 후지급 플러스 선지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가 25일치 일한 것에 대해 후지급하고 남은 5일치에 대해 선지급하는 건데요. 주로 여유 있는 대기업들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월급날이 10일인 곳들도 있는데 이건 10일 늦게 주는 후지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급을 좀 늦게 지급하는 이 방식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월급 날짜에 담긴 의미들도 알고 보니 새롭고 또 재미있는데요. 요즘은 전산망에서 확인하는 월급이라는 게 큰 감흥은 없지만 그래도 1월의 월급은 좀 특별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상여금이나 미사용 연차 수당 등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새로 가계부가 시작되는 날인 만큼 올 한 해 돈 관리 계획을 잘 시작하는 의미에서 꼼꼼히 들여다볼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1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유튜브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팩트체크 시간에는요. 나사가 매생이를 우주식품으로 선정했다는 소식.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세금을 잘 몰라서 준비 없이 있다가 세금 폭탄 맞는 일들이 많은데요. 올해 농어촌 주택 관련한 세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세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요. 부모나 조부모가 자식, 손자에게 재산을 줄 때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부모에게 집값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사망 후에 재산이 무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비슷합니다. 이 세금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우주식품 매생이인데요. 매생이는 초록색 해조류 아닙니까? 뭐 국으로 끓여 먹고 무쳐서 먹고 전으로도 먹고 그런데 네, 저도 매생이 참 좋아하는데요.
굴국에 넣고 매생이 굴국으로 먹으면 정말 맛있죠. 네. 미운 사이에게 매생이국 끓여준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펄펄 끓는 매생이국을 그릇에 담아도 김이 잘 나지 않아서 뜨거운지 잘 알 수가 없는 특징을 잡아낸 말입니다. 미운 사이가 뜨거운 매생이를 한 숟가락 입안에 넣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보복의 의미를 담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뜨거워서 매생이국 먹다가 입안을 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 참 맛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그런 적이 많았죠. 네. 저는 처음에 이게 이의 매생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취재하면서 이의 매생이었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새롭게 깨달음이 있던 취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생이가 우주식품으로 지정됐다고요. 이거 사실입니까? 매생이는 겨울이 제철인데요. 네. 해양수산부가 1월의 수산물로 송어와 함께 매생이를 지정했습니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생이는 순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늘고 부드러운 해조류이며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 매생이는 겨울이 제철인 굴과 함께 국을 끓여 먹거나 무침, 전으로 먹으면 특유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언급한 거면 공신력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정부가 발표한 공식 문서잖아요. 예, 저도 그러면 좋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은 매생이를 우주식품으로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매생이가 우주식품으로 선정됐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사 홈페이지와 학술 논문 아카이브 등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해수부에다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틀 동안 해수부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해줬는데 해수부는 나사가 매생이를 우주식품으로 선정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틀 동안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해수부는 앞으로 매생이가 나사 우주식품에 선정됐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만들고 하는군요. 참 놀랍네요. 예, 해양수산부는 2013년 11월에도 10년 전이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요.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식물성 고단백 식품인 매생이는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철분과 칼슘, 요오드와 같은 무기염류가 풍부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부침, 맑은 탕, 무침으로 드시면 더욱 좋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10년 전에도 같은 내용이 대풀이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라는 정부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08년에 관련 글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물성 고단백 식품으로 우주식량으로 지정된 적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강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언론 보도도 찾아봤는데 2006년에 국제신문이 보도한 휴게소 음식 지존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매생이는 주로 남도지방에서 채취되는 파래와 유사한 해초류, 특히 매생이는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정도로 영양가가 많은 데다 요즘이 제철이다. 이런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 보도가 그 매생이 우주식품과 관련된 최초 사례인데요. 2006년에 이 신문에서 나온 게 최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정작 나사가 매생이를 우주식량으로 지정했다. 이런 스트레이트 기사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출처도 근거도 없는 내용이 정부 보도자료에 인용이 됐고 이게 다시 언론에 인용이 되면서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허위정보 확산 루트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나사의 한인 과학자가 펴낸 책에 매생이가 우주식품으로 선정됐다. 이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네, 스스로를 나사에 근무하는 과학자라고 소개한 작가가 펴낸 청소년 대상 과학도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매생이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나사에서 우주식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어. 이런 언급이 있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사에서는 매생이를 우주식품으로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취재를 해봤는데 이 해당 도서는
이 작가가 나사에서 근무를 했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절판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책 내용도 신뢰할 수가 없고요. 해수부도 이 책의 내용을 매생이가 우주식품으로 선정된 근거로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니까 바로 수긍을 하고 주장을 철회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추가 취재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과 아까 말씀 주신 2006년 이 신문 보도 중에는 어떤 게 먼저 있었던 건가요? 신문 보도가 훨씬 먼저입니다. 책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내용이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제가 혹시 찾지 못한 어떤 오정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나사가 이 우주식품으로 어쨌든 매생이는 선정하지 않았는데 네. 우주식품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나요? 매생이 관련 보도에서 보면 면역력을 높여준다, 영양가가 많다, 몸에 좋은 강알칼리성이다, 이런 이유로 우주식량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몸에 좋은 것들이 우주식품으로 선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할 수 있는데요. 우주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방사선으로 살균을 하고 오래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동결 건조하는 등 이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는데요. 2008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소연 박사를 우주로 보낼 때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주식품 총 10가지를 개발했습니다. 밥, 김치, 볶음김치, 고추장, 된장국, 라면, 홍삼차, 녹차, 수정과 생식파 이런 거였는데요. 네. 당시 러시아 의생물학 연구소로부터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먹을 수 있는 우주식품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영양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주인들이 지구에서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로 우주인을 보내는 나라는 자국 우주인들이 우주 공간에서 입맛을 잃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우주식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영양이나 기능이 특출해서 우주식품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주인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입맛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음식이 최고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음식의 효능을 따지는 우리 정서가 겹쳐지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우주식품 이런 식으로 허위 정보의 과장이 더해진 셈이죠. 네, 이 매생이가 몸에 좋다고 하는 근거는 뭔가요?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매생이는 특히 빈혈기 있는 여성에게 좋다. 매생이의 칼슘 함량은 100g당 574mg이다. 우유의 5배 수준이다. 철분 함량도 100g당 43.1mg으로 우유보다 40배 정도 많다. 철분도 많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칼슘과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는데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매생이를 한 끼에 얼마나 먹느냐는 거죠. 매생이 굴국 한 4인분, 5인분 정도를 끓이면 그 중에 들어가는 매생이가 400g 정도라고 합니다. 우유는 물처럼 마실 수 있지만 매생이국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매 끼마다 매생이국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음식으로 약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맛있게 건강하게 즐기면서 드시면 그만입니다. 네, 매생이가 칼슘, 철분 함량이 다른 음식에 비해서 많다. 이건 사실이네요. 네. 그런데 왜 이 나사가 선정한 우주식품 이런 류의 정보 발표와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이게 스스로 검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사회에 꽉 들어차 있는 병폐 중 하나입니다. 어딘가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되면 그걸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복사하고 붙여 쓰는 겁니다. 복붙 저널리즘 이렇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네. 언론계에서는 정부에서 내놓는 보도자료는 관행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깁니다. 여태까지는 또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증해서 자료를 내놨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는 자료는 믿을만하다. 이런 이제 관행이 쌓여져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거에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보도자료를 만들고 이걸 주기적으로 꺼내서 재활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직사에서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건데요. 허위 정보가 나가는데
나간 그 상황에서 아무도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게 정설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생이가 우주식량으로 선정됐다는 해수부 보도자료는 2013년, 2014년, 2023년 이렇게 재활용이 됩니다. 언론 보도를 살펴봐도 수십 개의 기사가 매생이를 나사가 선정한 우주식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증하지 않는 관행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좀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 부처는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자료, 특히 보도자료 같은 걸 낼 때 철저하게 출처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료를 낼 때 근거를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경력 사칭이나 허위 이력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채용, 임용할 때도 이력과 관련해서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이런 사칭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언론도 보도하기 전에 내부에서 이 사실과 관련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매생이가 우주식품으로 지정됐다는 잘못된 정보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평소에 세금 때문에 답답한 일 많이 있으시죠. 특히 부동산 세금 정책 관련해서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해마다 변화가 생기는 것을 파악하기도 또 대응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오늘은 농어촌 주택 관련 전반적인 세금 변화의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세금을 몰라서 맞는 세금 폭탄. 상담해 보시면 농어촌 주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좀 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농어촌 주택도 결국 이제 주택이라는 거니까 네.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의 고민이 생각보다 크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냐 안 되냐. 결국 농어촌 주택의 가액은 얼마 안 되는데 네. 무슨 세금 폭탄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농어촌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에 예를 들어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주택이 비과세가 안 돼 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2주택이 되면서. 네. 네. 주택수가 늘어나서.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나는 당연히 비과세니까 세금이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 20억 정도 되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면 계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2주택이 되면서 7, 8억 이래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세요. 그러면 몇 억 차이가 나니까 네. 아니 그 시골에 그 조그만 주택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네. 라는 거를 결국은 다 팔고 나서 후발적으로 알게 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말 난감하실 것 같네요. 정말 난감하세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알고 있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나 이런 세금과 달리 한 번 딱 터지면 응축된 게 이제 폭발해서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꼭 주택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도 많은데 농어촌 주택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저희 꼭 알아야 될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농어촌 주택 관련해서도 몇 가지 바뀌기는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동안의 주택 개념은 이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좀 법적 표현은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네. 그러니까 세법은 실질 과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시는데 상가 2층에 제가 그걸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그냥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나올 건데, 그렇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거기다 전입신고하고 거기 살게 되면은 그냥 주택으로 봐버립니다.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게 실무적으로 이슈가 많았어요. 결국은 이제 법원까지 막 가서 이 사람이 전기도 쓰고 수도도 쓰고 이런 것들이 봤더니 침대도 있었고 항시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었네. 라고 체크가 돼서 주거용으로 해서 이제 과세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결국은 실질 거주 쪽으로 맞습니다. 결론이 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그러니까 내부 사진을 본다거나 이런 체크를 네. 하게 되는데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이제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네. 표현을 좀 더 넣었는데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그래서 그 네. 구조에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세 가지입니다.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됐는가.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주제가 지금 농어촌 주택이잖아요. 네. 농어촌 주택과 관련성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농막이 있으세요. 제가 네. 농막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뭐 농어촌 관련된 이제 농지법이 개정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걸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농막이라 하면은 사실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불법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이건 안 된다라고 법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냥 그 안에서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군요. 네. 사실상 저도 가끔 이렇게 내부 환경을 보게 되면 네. 진짜 예쁜 집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별장 아니면 약간 가끔은 이거는 약간 펜션? 가끔은 그래서 네. 일일로 받아가지고 주말에 펜션처럼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 그렇군요. 네, 약간 복층 개념으로. 네. 그래서 농막을 불법적으로 이래 좀 활용하게 되셨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오히려 첫 번째로는 농지법상 그 형태가 이거 농막이 아니다. 농막이라 하면 사실은 약간 농기구 두고 좀 간간히 좀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이제 주거 공간처럼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이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 요청이 즉각적이지만 오히려 네. 세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갑자기 이걸 주택으로 인정받아 버리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내가 서울에 있는 주택 팔 때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농지 관련된 분들 이제 시청자가 많으신다고 들었는데 네. 농지 자경 감면이라고 했어요. 8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그 농지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네. 갑자기 그 농막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주는데 이건 주택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8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이 전혀 되지 않는 건가요? 네, 그 농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농막은 사실 그 농지에 대한 부속 시설로 봐주는데 네. 사실상 봤더니 너무 주택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새로운 시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통상 농어촌 지역에 집을 살 때 알아야 될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거랑 이제 뭐 인구 감소 지역이랑 좀 연관된 게 있는데 네.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법이 좀 메인으로는 양도소득세 관련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먼저 말씀드릴 거는 조특법 99조 4입니다. 이제 법 이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요건이 좀 달라서 혼동하지 마시라고. 다음 네. 질문이 이제 소득세법 얘기니까. 네. 조특법 99조 4는 이제 그겁니다. 이 종전주택이 있고 새로운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네. 주거 이전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를 좀 해라. 그거는 봐줄게 이건데 네.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3년이 지나고 이 종전주택을 팔더라도 이게 종전주택이 있고 농어촌 주택을 새로 샀는데 이걸 3년 이내에 못 팔더라도 그러니까 네. 3년 이후에 팔더라도 비과세 해주겠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주택수에서 계속 빼줄게요. 네.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도시의 인구 집중을 좀 막겠다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어촌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는 네. 좀 익스큐즈 해주겠다라는 건데 네. 가액 조건이 첫 번째로 주택하고 토지의 그 합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하셔야 돼요. 취득하실 때. 네. 네, 한옥 같은 경우 4억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면적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폐지했어요. 워낙 안 사니까. 네. 네. 그다음에 타 지역 기준이란 게 있어요. 일반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이 아니라 아예 좀 떨어진 곳을 사야 됩니다. 네. 대부분 서울 이제 경기도에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있고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의 읍면 소재 지역을 좀 사라. 네. 그래야 농어촌 주택이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 기준도 읍면이고 동 같은 경우는 또 인구 20만 이하 지역에 소재하는 곳에서만 좀 포함을 한다. 네. 그 외에 사실 기타적인 요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 너무 세세한 요건이니까 이 정도 네. 큰 갈래만 좀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농어촌 지역에 집을 산 후에 이런 세금의 혜택을 좀 보려면 취득 후엔 꼭 거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세특례제한법 99조 4는 사실 거주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농어촌 주택 사더라도 이거 팔 때 얘를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이에요. 이거는 네. 좀 법이 다른 건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그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거의 요건이 비슷한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읍면 소재하는 주택, 농어촌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일반적으로 뭐 서울에 있는 주택이 있다 가정을 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농어촌 주택이라고 표현한 요건이 세 가지인데 이게 세 가지가 요건이 전부 다 달라가지고 좀 혼동이 됐어.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네. 첫 번째로는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가 물려받았다 그러면 아버지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가. 네. 이때 이제 거주 요건을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농이나 이농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농촌은. 네. 그러면 이 이농할 때도 결국은 취득하고 나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었는가. 네. 요걸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농로는 영어 목적으로 이제 정말 귀농하려고 산 거예요. 네. 귀농하려고 살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거주 여건이 우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종전 이 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좀 양도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줘요. 네. 뭐 설명을 들어서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해서 정말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항상 좀 잘 확인하고 상담도 예. 받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래서 이 농어촌 주택이 약간 폭탄이 될 수 있다. 정말 함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세금보다 더 요건이 까다로우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복잡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에 뭐 기억나는 변화가 인구 감소 지역에 별장으로 쓸 집을 더 사도 뭐 1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안 매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가요? 요거는 이제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나온 건데요. 네. 인구 감소 지역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쵸.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89곳이거든요. 네. 한 8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주택을 사게 됐을 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나왔어요. 가액이나 지역 요건은 추후에 다시 말하겠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89곳이지만 네. 그곳에서도 일부는 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오진 않은 거군요.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뭐 몇 달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광역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산이나 대구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권도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세제 혜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신규로 취득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네. 법이 결국은 종전에 있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게 좀 있는데 네. 이게 좀 저는 이것도 같이 넣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고 새로 이게 법이 나오면서 새로 신규로 취득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그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냥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로 봐줘서 똑같이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의 혜택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법에는 뭐 0.05%포인트 뭐 세율이나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 적용한다는데 어려운 말이고 그냥 간단히 말하면 1주택자로 똑같이 봐줘서 세금 적게 내게 해주겠다. 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주택 하나 있고 새로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했는데 그냥 1주택자로 봐줄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봐주겠다. 네. 그래서 기본 공제를 높게 받고요. 핵심은 좀 양도소득세 쪽일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주택자가 아니라 주택 하나로 봐줘서 추후에 팔 때 뭐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게 근데 들어있진 않아요. 네. 요게 좀 아쉬운데 그냥 중과세율을 배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과세라는 건 이제 주택 수가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네. 제도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유명무실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이미 중과세를 매기고 있지 않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거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의 주택을 사란 얘기는 이제 주택을 살 때 구입 물론 두 가지 요건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겠다라는 네. 것도 있고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는 것도 있을 건데 후자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거기다가 내가 정말 여유 자금이 많아서 별장 개념으로 한다면 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취득할 때 취득세를 좀 혜택을 줘야 더 많이 사지 않을까. 네. 보유랑 처분 단계에서만 세금 혜택을 주게 되면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취득세 말씀하셨는데 올해 농어촌 주택에 한해서 취득세 관련 변화가 생기는 게 좀 있나요? 기존에 있었던 제도기는 한데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좀 설명드리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인데 이게 농어촌 주택을 이제 뭐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개량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좀 취득세를
280만 원까지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많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뭐 약간 생활 환경 정비 사업이라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농어촌 마을을 좀 정비를 하는데 너무 노후된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개량하게 되면 취득세가 더 추가될 테니까 거기 좀 취득세를 좀 지원해 주겠다. 네. 그런 제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을 유상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세를 중간에서 뭐 몇 배 더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읍면 소재지 지역이나 그다음에 조그만 면적 뭐 660제곱미터 이하고 건축물 가액이 6,500만 원 이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 뭐 중과를 하지 않겠다. 세게 매기지 않겠다.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다 포함이 되나? 사실 이런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취득할 때 여부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서 중과세율을 안 내고 그다음에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를 해줘요. 왜냐하면 3주택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고 있어서 너무 세금 많이 내는데 이 농어촌 주택 조그만 거 있다고 세금 다 매겨버리면 안 되니까 일정 네. 부분 좀 빼주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대부분 요건은 대동소이합니다. 뭐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이런 것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좀 변화가 올해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사실 변화는 없고 이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수에서 좀 제외된다. 이런 것들만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세대 1주택자 사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범위를 봐야 될까요? 1세대 1주택자의 농어촌 주택은 사실은 이제 그냥 주택 개념으로 다 대부분 원래는 포함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빠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조특법이나 소득세법에서 해당되는 것들만 조금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내가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팔기 전에는 무조건 체크를 해봐라. 본인은 당연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비과세를 못 받았을 때 세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제발 꼭 좀 체크를 해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 잠깐 그 사례를 언급해 주셨었는데 어느 날 시골 집이나 땅을 물려받는 경우들 좀 생겼을 때 이제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야 할 변화도 좀 있을까요? 상속증여세 쪽에서 제가 강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 이제 주로 메인으로 하는 게 상속세랑 증여세이기 네. 때문에 변화보다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인 얘기인데 요즘 농어촌 지역의 땅이나 시골집 물려받는 경우 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느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제 공가 현상이 너무 커진 거죠. 특히나 이제 지역을 좀 이게 특정하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게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에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땅을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안 팔려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세금의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양도 가액 자체도 예전에 취득가액보다 더 낮은 경우도 발생하니까 세금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걸 환가화 시켜서 빨리 이제 현금화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동네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서 한번 내놔봐라. 이게 팔리는지 먼저 알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안 팔리면 이게 오히려 주택수가 늘어나서 선생님의 서울이나 뭐 경기도권에 있는 주택의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고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너무 낙후된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네. 제가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시다 그러면 그 같은 이제 친척분들이 같이 지낸다 그러면 차라리 친척분 보고 쓰게 한다거나 친척분한테 뭐 증여를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나 네. 근데 근처에 같이 쓰시는 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작에 이렇게도 말씀드려요. 그냥 철거를 해버려라. 그래서 주택수에서 빼는 게 나으실 수도 있다. 네. 물론 상속주택이 취득이랑 보유 단계에서는 5년간 뭐 주택수에서 빼주는 거 있는데 네. 결국은 주택수에서 포함됐을 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무주택자로 청약을 하는데 당신이 상속주택이 있으니까 부적격자가 된다라고 네. 해서 청약의 기회가 이제 날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가 주택수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7939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농촌 주택을 오형제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어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아마 오형제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상속받으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건 상속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인 요건을 따져보기는 해야 돼요.
네. 결국은 종전주택이 먼저 있었고 상속주택을 받았으면 종전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가 무조건 돼요. 네. 왜냐하면 내가 애기치 않게 주택수가 늘어났는데 비과세를 갑자기 못 받는다 그러면 네. 아무도 상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을 염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골의 집이 과연 팔릴 것인가. 그리고 이게 다른 형제들은 주택이 없는데 난 무주택자인 줄 알고 청약했는데 이 지분에 조금이라도 있는 게 청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지금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팔리는지 확인해서 아니면 오히려 철거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판단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건가?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저는 이렇게도 권하고 싶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형제는 네. 그 근처에서 거주를 하거나 그 집에서 거주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지분을 그 형제한테 전부 다 주는 건 어떨까? 결국은 이제 본인의 자산 형태에 따라서 형제들의 형태에 따라서 잘 플렉시블하게 좀 맞추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주거형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매매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법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실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세액이 2, 3억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전에 21년도에 개정됐을 때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개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25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걸 올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시장에. 그래서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용도를 변경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가 그걸 갑자기 주거용으로 바꾸신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거용으로 했을 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도 그래요. 한 50억 원 정도 됐는데 상가로 팔았을 때 양도세는 12억 원인데 네. 주거로 바꾸시면 양도세가 갑자기 정말 나이스하게 바뀌면 2억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세금이 세이빙 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양도가액을 막 10억을 올리는 건 거의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용도를 변경하고 주거용으로 좀 쓰시다가 팔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비과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따지는데 비주택으로 썼던 거, 이게 상가로 썼던 기간도 포함하고 주택으로 썼던 공간도 기간도 포함을 해가지고 보유랑 거주를 40%씩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제도로 25년도부터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요. 24년에 팔 때와 25년에 팔 때 양도가액 1,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추후적으로 내가 내는 금액이 몇 억 차이 나는지를 같이 따져보셔라. 네. 매수자에게 매매가액에 1억을 더 받는 건 어렵지만 내가 그냥 시점만 조율해서 세금을 2, 3억 줄이는 건 더 쉬울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농어촌 주택 관련해서 전반적인 세금 변화의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릴게요. 증여세였습니다. 2337님 정답 증여세요. 0428님 증여세요. 저도 내고 싶네요. 1178님 증여세요. 이제 곧 출근하는 간호사입니다. 아이 아침밥 준비하고 부랴부랴 출근 중이네요. 워킹맘들 파이팅입니다. 1065님 정답 증여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함께한 지도 참 오래됐네요. 이른 아침 방송이지만 유익한 정보와 소식들로 가득해서 아주 재밌게 듣고 있답니다. 감사드리고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휴가 오승원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박사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해에 모음 어이를 쓰는 해진 청바지와 아이를 쓰는 해진 청바지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첫 음절의 모음으로 아이, 애를 쓰는 해진이 맞습니다. 해지다는 달아서 떨어지다 란 뜻의 동사 헤어지다의 준말입니다.